네, 안녕하세요. 정일TV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망치 한 자루로 간첩이 돼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근 18년 가까운 세월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 그 가족이 있습니다. 1981년 7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죠. 안기부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 진도 농협에 다니고 있던 36살의 박동훈 씨는 출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안기부 직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63일 가까운 기간 동안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6.25 때 행방불명돼서 그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사까지 지내오던 아버지가 월북을 했고, 그 아버지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아들인 자신과 그리고 작은 아버지를 데리고 북한에 2번이나 갔다 왔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간첩으로 암약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안기부가 얘기하는 이 간첩단 사건의 요지입니다. 당시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그 자기의 취약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간첩단 사건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진짜 간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작된,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밝혀진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조작 간첩단 사건을 양산해냈습니다. 당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나 월북한 가족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 납북어부, 일본 조총련계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더군다나 북한에 다녀온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음에도 저들의 무자비한 고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간첩이라는 자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백은 했는데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증이 나올 리가 없겠죠. 간첩이 아닌데 어떤 간첩이라는 물증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자 안기부는 망치 하나를 증거로 찾아냅니다. 증거를 합시고.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 당시에 간첩들이 잡히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무전기, 트랜지스터, 난수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망치를 집에서 하나 찾아내서 이 망치로 무전기와 난수표를 때려 부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가 간첩이라는 증거물로 저들이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볼펜은 북한에 가서 노동당 가입을 하고 왔는데, 그때 노동당 가입원서를 쓸 때 그 볼펜으로 썼다. 그래서 그것 또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펜 한 자루와 망치 한 자루로 박동훈 씨는 간첩이 되어야 했습니다. 박동훈 씨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 고모, 고모부, 외삼촌, 이렇게 아주 여러 사람 8명이 가족 간첩단으로 연루돼서 모진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설마 사실일까? 에이, 그럴 일이 설마 있었겠어? 하겠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을 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볼펜 한 자루와 망치 한 자루를 가지고 간첩을 만들고 이것이 핵심 증거물이랍시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증거물로 제출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증거물이죠.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의 무시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재판부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볼펜 하나와 망치 하나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안기부였지만, 그리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안기부도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해낸 간첩을 법정에 세우는, 즉 기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안기부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증거물을 가지고 검찰에 갔는데, 검찰 또한 당시에 군사정권에 충실한 개 노릇을 하던 검찰은 여기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40여 년 전에 기소 독점주의로 무장한 검찰이 했던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 초등학교에서 모의 재판을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물을 제시한다면 판사 역을 맡은 초등학생조차 이러한 증거를 제시한 원고 측을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증거물로 채택되었고 간첩이 돼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동훈 씨와 그 일가족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1998년이 되어서야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국민들은 또 그러한 간첩단 사건을 볼 때마다 군사 정권이 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것을 노리고 조작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은 어떨까요? 민주화가 다 되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직도 검찰은 40년 전의 그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정권에 충실한 충견 노릇을 하면서 그런 어이없는 증거물을 가지고 간첩들을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로 일가족을 망가뜨리고 그랬지만 지금 민주화가 다 된 요즘에서는 그 민주화로 인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똑같은 짓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40년 전에는 볼펜과 망치였다면 오늘날은 표창장으로 진화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그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복사본 하나만 가지고 우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에서조차 검찰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는 날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가? 말도 안 되는 증거, 아니 증거 자체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해 버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차가운 겨울 거리에 나서서 검찰개혁을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단죄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있다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추운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를 하면서도 당당해하는 검찰을 보면서 또 이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재판부에 대드는 검찰을 보면서 또 나경원과 같은 진짜 범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몇 달째 지지부진하게 끌고 미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민주사회, 진보사회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썩어 빠진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검찰로 세워내고 또한 검찰의 비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